말도 안 돼. 바이트 3국 국경에 K9 백문을 실전 배치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영토 확장 야욕을 버리지 못한 중세시대의 사고방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러시아와 중국. 그런데 그 러시아가 발트 3국 침공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뻔했던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전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련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후에도 끊임없는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독립을 지켜낼 수 있었던 충격적인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새벽 3시 14분, 요란한 경보음이 사령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코드 레드, 러시아 전투기 12대 동시 접근, 모든 부대 전투준비 태세. 저는 발트 3국 연합방위군 사령관 마르티나스 아우구스티나스입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도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또 시작이군.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발트 3국에게 러시아의 위협은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우리 세 나라는 역사적으로 늘 강대국의 먹잇감이었습니다. 1940년 소련이 우리를 강제로 집어삼켰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그날의 공포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붉은 군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우리의 국기가 내려가고 낫과 망치가 올라갔다. 리투아니아는 사라졌다. 그 후 벌어진 일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리투아니아인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갔습니다. 라트비아는 인구의 3분의 1이 러시아인으로 대체되었고 에스토니아에서는 모국어 사용조차 금지되었죠. 문화 말살, 민족 정체성 파괴, 그것이 소련이 우리에게 한 일이었습니다. 1991년 우리는 기적적으로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었죠. 상황실로 뛰어들어가니 레이더 스크린의 붉은 점 12개가 불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거리 280km, 접근 속도 마하 1.8입니다. 젊은 장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리도 아닙니다. 발트 3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0대. 맞습니다.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나토 사령부에 지원 요청했습니까? 예, 사령관님. 하지만 아직 확인 중이라는 답변뿐입니다. 이번 달만 벌써 6번째였습니다. 러시아는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우리의 영공을 제 집 드나들듯 침범하고 있었죠.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 러시아계 주민들을 이용한 내부 분열 시도까지. 그들의 압박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독일 나토군 사령관이었죠. 아우구스티나스 장군, 과민 반응하지 마시오. 러시아는 단순히 훈련 중일 뿐입니다. 과민 반응?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2대의 전투기가 우리 영공으로 돌진하는데 과민 반응이라고요? 당신의 베를린 상공에 러시아 전투기가 나타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하시오. 외교 채널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들에게 우리는 그저 동쪽 끝의 작은 나라들일 뿐이었죠. 인구 합쳐봐야 600만. 러시아의 1억 4천만과 비교하면 개미와 코끼리입니다. 레이더를 보니 러시아 전투기들이 더욱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경선 바로 앞에서 급선회를 하며 우리를 조롱하듯 비행하고 있었죠. 또 도망가는군. 옆에 있던 라트비아 출신 부사령관의 씁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사령관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기도 없고 제대로 된 방공 시스템도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나토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도움이 정말로 올까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서유럽의 무관심 속에서 우리는 또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의 회의실, 유럽 각국의 별들이 모인 이곳에서 저는 또다시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발트 3국 방위 예산 증액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의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발트 국가들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봅니다. 매번 러시아 위협을 과장하시는 건 아닙니까? 과장?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과장이라고요? 지난달에만 러시아 전투기가 15번이나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민간 항공기 운항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격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단순한 심리전일 뿐입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예민하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당신들은 파리나 베를린에 러시아 탱크가 들어와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조지아를 보십시오. 그들도 처음엔 단순한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나토 예산으로는 발트 3국에 추가 지원을 하기 어렵습니다. 각자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시는 게 자체 방위력이요? 제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인구 다 합쳐도 600만입니다. 러시아는 1억 4천만이고요. 예산 늘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죠.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네덜란드 제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나토 5조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모두가 5조요? 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2008년 조지아 전쟁 때 서방은 뭘 했습니까?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는요. 강력한 규탄, 경제 제재? 그게 전부였죠. 러시아는 여전히 크림반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건 그들이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발트 3국을 위해 파리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낼 수 있습니까? 베를린은? 런던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죠. 독일 장군이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일단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러시아도 실제 전쟁은 원하지 않을 외교적 해결? 라트비아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80년 전 우리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련과 평화협정을 맺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협정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붉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시베리아로 끌려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에스토니아 참모총장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지식인, 장교, 교사, 의사 모두 화물칸에 실려 시베리아로 갔죠. 그리고 그 자리를 러시아인들이 채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러시아계입니다. 그들은 러시아 TV만 보고 푸틴을 지지합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죠. 프랑스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사적 아픔은 이해합니다만 21세기입니다. 러시아도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국제사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국제사회의 일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사이버 테러를 일으키고 가짜뉴스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외교로 해결하자고요?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평화로운 거리가 보였죠. 저들에게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독일 장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소한 자주포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전투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포병 전력이라도 있어야. 자주포는 대당 50억이 넘습니다. 발트 3국에 필요한 수량을 다 지원하려면 그 돈이 아깝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면 다음은 폴란드입니다. 그 다음은? 언제까지 러시아에게 살라미 전술을 허용하실 겁니까?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발트 3국은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짐일 뿐이었죠. 회의는 결국 추후 제노네라는 의미 없는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늘 그랬듯이 회의장을 나오며 라트비아 국방장관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현실을 봐야죠. 서유럽은 우리를 러시아와의 완충지대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며칠이나 버티면 그동안 자기들은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다른 방법. 미국은 이미 중국 견제에 바빴고 영국은 브렉시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발트의 작은 나라들을 도와줄까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뤼셀의 화려한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관이었습니다. 사령관님, 내일 아침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특별한 손님? 한국에서 온방산 대표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한국? 순간 의아했습니다. 아시아의 그 나라가 왜 우리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시작점이 될 줄은. 다음날 아침 발트 3국 연합사령부 회의실에 낯선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강태성 대령입니다. 동양인 장교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옆에는 민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죠. 솔직히 처음 든 생각은 실망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무기 장사꾼들이 호구를 찾아 여기까지 왔구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발트 3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국방장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발트 3국을 안다고요?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를 뭘 안다는 겁니까? 강태성 대령은 침착하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러시아 전투기의 발트 3국 영공 침범 횟수 47회, 사이버 공격 312건, 친러시아 가짜뉴스 유포 1847건. 맞습니까? 우리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나토 기밀에 가까운 정보였거든요. 어떻게 그런 정보를 공개된 정보만 분석해도 충분히 파악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까?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인구 5천만이 맞습니다. 하지만 강 대령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숫자들이 나타났죠. 대한민국 국방예산 57조 원, GDP 대비 2.8%, 그리고 이 중 상당 부분을 자주적 방위력 구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8%?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나토 권고치인 2%도 맞추지 못하는 나라들이 태반인데 그것도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이겠죠. 라트비아 장관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다릅니다. 규모가.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북한군 포병 진지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km입니다. 빌뉴스에서 러시아 국경까지가 180km인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대령이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70년간 하루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죠. 남의 도움만 기다려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무기를 팔러 오신 겁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판매가 목적이었다면 독일이나 프랑스를 찾아갔겠죠?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다릅니다. 그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K9 자주포의 사진이었죠. K9 천둥, 사거리 40km, 분당 6발 사격, 최고 속도 시속 67km. 그리고 숫자들이 계속 나열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서유럽제 자주포들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으니까. 스펙은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독일의 판처하우비체 2000이나 프랑스 카이사르도 비슷한 성능 아닙니까? 라트비아 장관의 지적이었습니다. 강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스펙만 보면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뭡니까? 가격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판처하우비체 대당 70억 원, 카이사르 65억 원, K9은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45억 원입니다. 그것도 훈련, 정비, 10년치 부품 포함해서요. 불가능합니다.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가격에 그런 성능이 나올 수 없어요. 뭔가 빠뜨린 게 있거나 아니면 불량품이거나? 강 대령이 차분히 마무리했습니다. 당연한 의심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태블릿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작년 폴란드 육군 훈련장입니다. 화면에는 눈 덮인 벌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들이 일제히 포격을 시작했죠. 영하 30도에서 72시간 연속 작전. 고장 제로, 명중률 98%. 다음 영상은 사막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섭씨 50도. 역시 고장 없이 임무 완수. 인상적이지만 제가 말하려는데 강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차이점은 이겁니다. 새로운 슬라이드. 한국의 GDP 대비 국방예산 투자 그래프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방글라데시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GDP의 6%를 국방에 투자했죠. 왜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처럼.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미국제 무기를 라이선스 생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개량하고 결국 독자 개발에 성공했죠.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요? 강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950년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만이 죽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라트비아 장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K9을 만든 겁니까? K9뿐이 아닙니다. K2 전차, K21 장갑차, 천국 미사일 모두 우리가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남이 우리를 지켜주길 기다리다가는 나라를 잃는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유럽 회의실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무관심이 떠올랐죠. 근데 왜 우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발트 3국에? 강대령 옆에 있던 민간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화 디펜스 박상준 이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비즈니스 관점에서 발트 3국은 큰 시장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지만 상징적 의미는 다릅니다. 나토의 최전선, 러시아와 직접 대치하는 유럽의 관문. 여기서 K9이 성공한다면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였던 거죠. 결국 장사 아닙니까?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비즈니스입니다. 박 이사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윈윈 아닐까요? 여러분은 합리적 가격에 최고 성능의 무기를 얻고 우리는 유럽 시장 진출 기회를 얻고 문제는 돈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나토는 우리에게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장기 할부,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일부 포함.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공동훈련과 작전 노하우 공유. 우리가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쌓은 모든 것을 나누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우리도 알거든요.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의 서름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을.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차가운 거절의 침묵이 아니라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일단 실물을 봐야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는 믿을 수 없으니까요. 당연합니다. 다음 주 한국으로 오십시오.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너무? 러시아 전투기가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시간이 많습니까? 강 대령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들이 떠난 뒤 우리 셋은 남아서 긴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라트비아 장관의 말이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나토는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의 지적도 맞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낀 하늘이 답답하게 느껴졌죠. 일단 가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꿔놓을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발트 3국 대표단을 환영합니다. 공항에는 한국 국방부 의전팀이 기다리고 있었죠. VIP 통로로 안내받으며 라트비아 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를 국빈 대접하는군요. 다음날 아침, 경기도 K9 생산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저게 전부 30년 만에 지어진 겁니다. 안내를 맡은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서울은 폐허였죠.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으니까요. 공장에 도착하자 강태성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회사 최고령 기술고문이신 정혜석 박사님입니다. 백발의 노인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죠. 저는 함경도 출신입니다. 고향에 70년째 못 가고 있죠. 함경도면, 네. 지금은 북한 땅입니다. 1950년 겨울, 중공군이 쳐들어올 때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했죠. 흥남부두에서.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군 수송선을 타고 남으로 내려오는데 갑판에서 뒤를 돌아보니 고향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맹세했죠. 다시는 무력하게 쫓겨나지 않겠다고.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드신 겁니까? 처음엔 미국 포를 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분해하고 원리를 익히고 40년이 걸렸죠. 하지만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공장 안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K9들이 조립되고 있었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강 대령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공동훈련건 외에 추가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화면에 낯선 문서가 떴습니다. 키릴 문자로 쓰여 있었죠. 이게 뭡니까? 1940년 소련 NKVD 기밀문서입니다. 발트 3국 지식인 체포 및 이송 계획.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러시아에도 양심적인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자료죠.
보십시오. 문서를 넘기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화물열차, 그 안에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 1941년 6월 14일, 하룻밤 사이에 리투아니아에서 17,500명, 라트비아에서 15,400명, 에스토니아에서 10,000명이 체포됐죠. 정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화물열차였죠. 1937년 스탈린의 명령, 연해주 고려인 17만 명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제 큰아버지도 그때 끌려가셨습니다. 고려인? 러시아에 살던 한인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러 간 분들이 많았죠. 소련은 그들을 일본 스파이로 의심했습니다. 라트비아 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벌판에 버려졌죠. 첫 겨울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준비도 없이 영하 40도 벌판에 던져졌으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박사가 이어갔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시베리아 횡단열차 화물칸에서 아이들이 울면 어머니들이 입을 막았다고. 소리가 밖에 들리면 총을 쏘니까. 우리 할머니도 같은 얘기를.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화물칸에 변기도 없어서. 며칠을 그렇게. 맞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이었죠. 강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독립했고 발전했습니다. 우리와 달리 우리도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정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953년 휴전 직후 서울의 1인당 국민소득 아십니까?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죠. 그가 공장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도시들 다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시는 남에게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박상준 이사가 자료를 추가로 보여줬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GDP의 6%를 국방비로 썼습니다. 국민들은 굶주렸지만 무기 개발은 멈추지 않았죠. 독재자 아니었습니까? 라트비아 장관의 지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독재자였죠. 하지만 강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방위산업 기반이 오늘날 K9을 낳았습니다. 역사는 복잡하죠. 정 박사가 우리를 K9 실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포신 봅니까? 만발을 쏴도 마모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항제철 특수강입니다. 세계 최고 품질이죠. 그런데 포항제철 설립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설마 일본의 전후 배상금입니다. 식민지배 배상금으로 제철소를 짓고 그 철로 무기를 만들었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이 K9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정말 러시아제 무기보다 우수합니까? 러시아 2S19 무스타 아시죠? 스펙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 박사가 K9의 내부를 보여줬습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자동 장전, MBC 방호. 이건 21세기 무기고 무스타는 20세기 무기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개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품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제 전자부품 수입이 막혔죠. 세탁기에서 칩을 빼서 쓴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놀랐습니다. 강대국 러시아가? 강 대령이 설명을 더했습니다. 현대전은 기술전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질이 결정하죠. 이스라엘 보세요. 인구 900만이 주변국 2억을 상대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K9은 100% 한국 기술입니다. 정 박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혹시 발트 3국 국가 중에 수페 형제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라트비아 장관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소련 점령에 맞서 싸운 게릴라들이죠. 저희 할아버지도, 우리도 있었습니다. 독립군이라고 불렀죠. 만주벌판에서, 연해주에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정 박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에도 고향에 못 돌아왔어요. 소련이 있었으니까요. 중앙아시아에서, 사할린에서 평생 한국을 그리며 살다 가셨죠. 우리 수페 형제들도 그랬습니다. 1950년대까지 싸우다가 결국 전멸했죠.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난 게 우연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공장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K9 30대 3년 분할 지불 가능합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50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박 이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비 교육, 운용 훈련, 첫 2년 부품 무상 지원, 그리고 한국군 포병 장교단이 6개월간 파견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사업이기도 하지만 강 대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대국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도와야죠.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식당에서 우리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건배사가 뭡니까? 정 박사가 물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이스베이카타, 건강을 위하여입니다. 한국은 이하여입니다. 무엇을 위하여든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다시는 무릎 꿇지 않기 위하여.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이런 맛일까요? 일주일 뒤 발트 3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계약서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확신이었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2023년 12월 라트비아 아다지 훈련장에 혹독한 추위가 온 벌판을 얼려버렸습니다. 정말 이 날씨에 작동할까요? 라트비아 포병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하 25도. 모든 것이 얼어붙는 날씨였죠. 러시아 제2S1도 이런 날씨엔 시동 걸기가 어렵습니다. 예열에만 30분이, K9은 다릅니다. 한국에서 온박진수 소령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K9 운용교관으로 파견된 6명 중 1명이었죠. 한국의 최전방철원, 영하 30도에서도 문제 없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죠. 발트 3국 포병 장교 5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 소령이 K9에 올라탔습니다. 시동, 굉음과 함께 K9이 깨어났습니다. 예열 시간 제로, 디젤 엔진이 거침없이 울부짖었죠. 불가능해. 러시아제 장비에 익숙했던 에스토니아 포병 중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바로 시동이? 비밀은 배터리와 엔진 예열 시스템입니다. 박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극한지 작전을 위해 특별 설계했죠. 러시아는 춥지 않습니까? 다들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주행 시험입니다. K9이 눈 덮인 벌판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52톤의 거구가 시속 60km로 달리는 모습은 장관이었죠. 저 무게로, 저 속도가. 무한궤도 접지압 분산 기술입니다. 늪지대도 통과 가능하죠. 다음은 사격 시험이었습니다. 표적거리 15km, 방위각 47도. 박소령이 사격 제원을 입력하자 K9의 포탑이 움직였습니다. 완전 자동이었죠. 수동 조준이 아닙니까? 리투아니아 포병 소령이 놀랐습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입니다. GPS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하죠. 오차범위 10m 이내, 첫 발 발사. 쾅! 155mm 포탄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15초 후 무전이 왔죠. 명중, 표적 중심부 5m 이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속 급속 사격 시범. K9의 자동장전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포탄이 기계적으로 장전되고, 발사되고, 다시 장전되고, 10발 연속 발사. 1분 30초. 벌판이 포성으로 진동했습니다. 10발 모두가 표적 지역에 정확히 떨어졌죠. 러시아 무스타는 분당 최대 사발입니다. 라트비아 대령이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K9은 급속 사격 시분당 6발, 지속 사격 시분당 2에서 3발 가능합니다. 박 소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사격 후 1분 내 진지 변환이 가능합니다. 쏘고 튀는 거죠. 대포병 레이더에 잡히기 전에 정확합니다. 현대전의 핵심이죠. 훈련에 참가한 발트 3국 포병들이 직접 K9을 운용해볼 차례였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우리 병사들 대부분이 러시아식 장비에 에스토니아 대위가 걱정했습니다. 오히려 쉽습니다. 시범 보이죠? 박 소령이 라트비아 상병 1명을 불렀습니다. 겨우 20살로 보이는 앳된 병사였죠. 이름이? 야니스 오졸스입니다. 좋아, 야니스. 30분 후에 네가 K9으로 목표를 명중시킬 거야. 저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30분 후 야니스는 K9의 포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보이지? 여기 터치하고 좌표 입력하고 발사 버튼. 이게 다입니까? 응.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해. 쾅. 야니스가 쏜 포탄이 정확히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죠. 내가 해냈어. 이게 디지털 시스템의 힘입니다. 박 소령이 모든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숙련병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스템이 보조하니까요. 다음 일주일 동안 집중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끈기 있게 가르쳤죠. 포신 정비는 이렇게. 아니, 다시 해볼까요? 궤도 텐션 조정은 여기.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한국 교관들의 태도였습니다. 독일 교관들은 항상 짜증을 냈죠. 아직도 모르겠어? 대체 몇 번을 설명해야. 프랑스 교관들은 시간 되면 그냥 가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매뉴얼 보고 알아서. 하지만 한국 교관들은 달랐습니다. 이해할 때까지 계속하죠. 시간은 충분합니다. 새벽 2시 정비 교육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교관님들 안 피곤하십니까? 리투아니아 중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선 이게 일상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니까요. 박소령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임시막사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좀 먹어보실래요? 김현우 중사가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죠. 맵지 않을까요? 신라면인데. 아, 맞다. 유럽 분들은 매운 거 못 드시죠? 하지만 호기심에 도전한 라트비아 병사들은 곧 후회했습니다. 물. 하하. 이게 한국의 맛입니다. 웃음소리가 추운 막사를 따뜻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훈련은 계속 엄격했습니다. 야간 사격 훈련 시작. 영하 20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K9의 열영상 장비가 빛났습니다. 표적 포차. 거리 22km, 풍속 서북서 초속 12m. 사격. 어둠을 가르는 섬광. 그리고 정확한 명중. 이런 정확도가 야간에도. 에스토니아 포병 소령이 감탄했습니다. K9의 야간 전투 능력은 주간과 동일합니다. 열영상 장비 덕분이죠. 3주차에는 실전을 가정한 종합훈련이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적 기계화 부대 접근 중. 긴급 화력 지원 요청. 발트 3국 합동 포병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1번 포대 좌표 입력 완료. 2번 포대 발사 준비 완료. 전 포대. 일제 사격. 30문의 K9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았죠. 탄착 확인. 적 부대 80% 무력화. 진지 이동. 신속. K9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쏘고 1분 내 이동. 대포병 레이더도 무용지물이었죠. 훈련을 지켜보던 나토 옵서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정도 화력이면 러시아 BTG 하나는 막을 수 있겠는데요? BTG, 러시아의 대대전술단, 전차 10대, 장갑차 40대 규모의 기계화 부대죠. 3개까지도 가능합니다. 박소령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K9 30문이면 1분에 180발, 5분이면 900발을 퍼부을 수 있으니까요. 훈련 마지막 날, 깜짝 시험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화력 지원 요청, 좌표는. 그런데 좌표가 이상했습니다. 러시아 국경 방향이었죠. 실탄은 아니겠죠? 연습탄입니다. 하지만 실전처럼 하세요. 발트 3국 포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죠. 러시아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전포대, 동시 사격 준비, 발사, 30문의 K9이 러시아 국경 방향으로 포구를 향했습니다. 물론 실제 국경까지는 5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굉음이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연습탄이었지만 그 소리는 실탄과 똑같았죠. 훈련이 끝난 후 러시아 국경 수비대에서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도발적인 훈련을 중단하라.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쾌했죠. 훈련 종료식에서 제가 연설했습니다. 3주 전 우리는 의심했습니다. 정말 이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까? 발트 3국 포병 500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의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박소령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령관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교관들과 발트 3국 장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국식 회식이라는 거 해볼까요? 김 중사가 제안했죠. 소주 폭탄 아십니까? 폭탄. 맥주에 소주를 타는 모습을 보고 다들 경악했지만 곧 따라했습니다. 건배. 위하여. 발트의 자유를 위하여. 한국과 발트의 우정을 위하여. 취기가 오르자 노래가 나왔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아리랑을 불렀고 우리는 각국의 민요로 화답했죠.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오세요. 진짜 K9 생산 현장 보여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발트에 보여드릴게요. 여름엔 정말 아름답거든요. 헤어짐은 아쉬웠지만 우리에겐 K9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남았죠. 며칠 후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발트 소국들이 쓸데없는 무기 도입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러시아가 신경 쓴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 후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K9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메시지였고, 의지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아시아 무기에 우리 안보를 맡긴다고? 탈린의 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K9 도입 소식이 알려진 직후였죠. 러시아도 무서운데 이제 아시아 무기상들까지 우리를 이용하려 한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나이든 세대일수록 거부감이 컸죠. 유럽의 자존심은 어디 갔는가? 한 노인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그게 어디 있는 나라야? 아시아 어딘가 아냐? 중국 옆? 그런 나라 무기를 믿고 러시아를 막는다고? 언론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발트 일간지 헤드라인,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의 수억 유로 낭비. 라트비아 공영방송 K9, 과연 믿을 수 있나? 정치권도 시끄러웠습니다. 야당 대표가 의회에서 고래고래 소리쳤죠. 정부는 왜 독일제, 프랑스제를 두고 한국제를 선택했는지 해명하라. 가격이 쌌기 때문 아니냐? 싸구려를 산 거지. 하지만 우리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K9의 진가는 실물을 봐야 알 테니까요. 2024년 3월 첫 K9 6대가 리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저게 K9. 구경 나온 시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거대한 자주포가 운반선에서 내려왔죠. 햇빛에 반짝이는 포신, 위압적인 차체. 생각보다 멋있는데?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K9은 자력으로 부두를 빠져나갔습니다. 굉음을 내며 움직이는 모습에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죠. 와, 저 속도 좀 봐. 탱크보다 빠른 거 아냐? 아이들이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K9 포탑에서 한국 교관이 손을 흔들어 답했죠. SNS에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K9 실물 봤는데 장난 아님. 독일 탱크보다 멋있어. 속도 미쳤다. 이게 자주포 맞아?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라트비아 국영TV에서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K9, 과연 무엇인가? 처음엔 비판적 톤이었죠. 한국의 방산 수출 1위 품목, 하지만 실전 경험은? 그런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톤이 바뀌었습니다. 잠깐, 폴란드가 600문 구매? 노르웨이도 24문의 추가 옵션? 호주, 이집트, 인도까지? 리포터가 당황했습니다. 이 정도면 검증된 거 아닙니까? 방송은 K9 개발 스토리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한국은 미국제 M109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화면이 나왔죠.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서울에서 북한까지 40km. 기존 무기로는 대응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독자 개발을 결심했고 10년의 노력 끝에 K9 시제품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K9 천둥입니다. 스튜디오에 초대된 군사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스펙을 보면 사거리, 연사력, 기동력, 모든 면에서 러시아제를 압도합니다. 특히 디지털 사격 시스템은 나토 표준보다 앞섰죠.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싸죠? 한국의 대량 생산 능력입니다. 삼성, LG 아시죠? 그런 제조업 기술이 방산에도 적용된 겁니다. 방송 후 여론이 확 바뀌었습니다. 600문을 팔았다고? 그럼 검증된 거네. 폴란드도 러시아 옆인데 걔들이 바보도 아니고. 다음 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K9 공개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죠. 신사숙녀 여러분, K9 자주포를 소개합니다. K9이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시속 67km 주행, K9이 폭주했습니다. 관람석이 흔들릴 정도였죠. 와, 하아. 이제 사격 시범. 쾅, 쾅, 쾅. 연속 사격에 땅이 진동했습니다. 1분에 6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이들은 귀를 막으면서도 신나했고 어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한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제대로 된 무기를. 그는 1940년 소련 침공 때 가족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K9 직접 봤는데 소름 돋음. 러시아 애들 이제 함부로 못 덤빌 듯. 한국 형님들 고마워요. 언론의 논조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K9, 발트의 수호신이 되다. 한국의 기술력, 유럽을 놀라게 하다. 작은 나라들의 연대,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 정치권도 조용해졌죠. 야당 대표가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뭐? 잘 선택한 것 같네요. 처음부터 지지했습니다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러시아의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발트 국가들의 무분별한 군비 증강을 우려한다. 특히 공격적 무기 도입은 지역 안정을 해친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러시아가 우려한다는 건 효과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실제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K9 도입 전 월 평균 러시아 전투기 영공 침범 15회, K9 도입 후 1개월 8회, 2개월 5회, 3개월 2회. 러시아도 함부로 도발하기 어려워진 거죠. 리투아니아의 한 카페, 대학생들이 모여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K9 덕분에 잠을 편하게 자게 됐어. 맞아. 전에는 전투기 소리만 들려도 불안했는데, 근데 한국이 왜 우리를 도왔을까? 같은 처지니까 아닐까? 걔들도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잖아. 한 여학생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봤어? 요즘 완전 재밌어. 나도. 근데 한국 군인들 실제로도 드라마처럼 멋있더라. K9 교육하러 온 교관들? 나도 봤어. 완전 신사더라. 화제가 K9에서 K-팝으로, K-드라마로 이어졌죠.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라트비아, 리가의 한국어 학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발음은 어눌했지만 열정은 대단했죠. K9 만든 나라 말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그 나라 문화가 궁금해졌어요. 수강생이 한 달 만에 3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발트 3국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발트 안보 포럼 개최 발표, 한국과의 방산협력 확대, K9 추가 도입 검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시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빌뉴스의 한 노인이 인터뷰에서 말했죠. 평생 러시아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멀리 보이는 K9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유럽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끼리 뭉치면 됩니다. 한국이 증명했잖아요. 작은 나라도 강해질 수 있다고. 탈린의 고등학교 역사 수업. 오늘은 한국 전쟁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전엔 관심도 없던 주제였죠. 1950년 북한의 침공으로 한국은 거의 멸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선생님이 현재 한국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 문화 강국, 그리고 K9을 만든 방산 강국이 되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하겠니? 한국인도 사람, 우리도 사람이야.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 속보 러시아 발트 3국과의 정기 군사 훈련 중단 발표. 러시아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러시아 외무부 성명,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도발적 훈련을 자제하겠다. 번역하면 K9이 무서우니 살살하겠다. 발트 3국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러시아가 물러섰어. K9 만세. 한국 만세. 리가의 중심가에 특별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작은 나라들의 연대 만세. 누군가 한국어로도 써놨더군요. 삐뚤빼뚤했지만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대사관 주최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령관님. 주 라트비아 한국 대사가 악수를 청했죠. 한국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발트 3국의 용기 덕분이죠. 변화를 선택한 용기. 샴페인 잔을 들며 대사가 말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한국 언론도 이 일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K9이 발트의 평화를 지킨다고요? 한국인들도 자랑스러워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나라들의 연대. 그것이 거대한 위협을 물리쳤습니다. 봄바람이 발트해를 스쳐갔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평화로운 봄바람이었죠. 2024년 9월 나토 연합훈련 발틱 실드 2024. 장소는 폴란드 동부 훈련장. 발트 연합 포병대대. 준비 완료. 6개월 전만 해도 무시당했던 우리가 이제는 당당히 나토 훈련의 주력으로 서 있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부대가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역시 명성대로였죠. 독일 기갑부대. 목표 격파.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도 뒤를 이었습니다. 프랑스 부대. 임무 완수.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발트 연합 포병대대. 화력 지원 시작. 30문의 K9이 일제히 포탑을 돌렸습니다. 목표 확인. 거리 25km. 전 포대. 사격 개시. 쾅, 쾅, 쾅. 하늘이 불탔습니다.
155mm 포탄이 빗발쳤죠. 1차 사격 완료. 효과 확인. 목표 지역 80% 제압.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차 목표 좌표 수신. 진지, 변환, 이동. K9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사격 후 1분 내 이동. 신속 기동 중 관람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속도가 자주포 맞아? 방금 쏘고 벌써 이동한다고? 독일 장군이 부관에게 뭔가 물어보고 있었죠. 2차 진지 도착, 사격 준비. 발사. 또다시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연속 급속 사격이었죠. 포대별 6발 급속 사격. 발사. 30초 만에 180발이 날아갔습니다. 목표 지역은 그야말로 지옥이 됐죠. 목표 완전 제압. 소요 시간 4분 37초. 심판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동일 임무 독일군 소요 시간 8분 12초. 프랑스군 7분 45초. 발트 연합군 4분 37초. 1위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폴란드 장교들이었습니다. 브라보. 훌륭합니다.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니었죠. 독일 기갑부대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자주포로 어떻게 이런 속도가? K9의 디지털 사격 통제 덕분입니다. 제가 담담히 답했죠. 그리고 한국 교관들의 훈련 덕분이고요. 프랑스 포병 대령도 와서 물었습니다. 사격 정확도가 이게 정말 GPS 유도탄이 아니고 일반 포탄입니다. K9의 탄도 계산 컴퓨터가 정확할 뿐이죠. 점심시간 나토 고위 장교들이 모인 자리. 발트 애들이 왜 저렇게 달라졌지? K9이라는 한국 무기 때문이래. 한국? 아시아의 그 한국? 그래. 근데 성능이 장난이 아니야. 독일 중장이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실전은 다르지. 하지만 오후 종합 전술 훈련에서 그 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나리오 적 기갑부대 대규모 공격 아군 방어전. 독일 기갑부대 전방 방어. 프랑스 부대 측면 엄호. 발트 포병대대 화력 지원.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적 전차 60대 접근 중 독일 레오파르트가 맞섰지만 수적 열세였죠. 독일 부대 후퇴 중.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트 포병 차단 사격 개시. K9의 포화가 적 전차와 아군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정확한 차단선 형성. 적 전차 전진 저지. 하지만 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적 포병 반격. 대포병 레이더 가동. 순간 K9들이 흩어졌습니다. 진지 변환. 신속 이동. 적 포탄이 떨어졌지만 이미 K9은 그곳에 없었죠. 빗나갔다. 발트 포병 건재. 그리고 다시 반격. 새 진지에서 사격 재개. 이번엔 적 포병 진지를 노렸습니다. 적 포병 진지 타격. 명중. 적 화력 50% 감소.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독일 전차들이 반격에 나섰고 프랑스 부대가 측면을 쳤죠. 적 패주. 아군 승리. 심판부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우수 부대 발트 연합 포병대대. 결정적 기어 정확한 차단 사격과 대포병전 수행.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서유럽 강대국들을 제치고 1위. 독일 중장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죠. 이건 말이 안 돼.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토 본부 브리핑룸.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오늘 훈련 결과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나토 작전사령관이 말을 시작했죠.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발트 3국이 이런 전력을 갖추리라곤. 영국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K9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일어섰죠. K9 천둥. 한국산 자주포입니다. 사거리 40km. 최대 사속.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좌중은 조용했습니다. 가격은요? 독일 피제트하우비체 2000의 65% 수준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 가격에 이런 성능이? 네덜란드 제독이 물었습니다. 정비는? 부품 수급은? 한국 측에서 10년 보증. 현지 정비교육 포함입니다. 프랑스 장군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시아 무기의 내구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폴란드가 654문 구매했습니다. 제 한마디에 좌중이 숨을 죽였죠. 654문이요? 네. 그리고 추가 구매 협상 중이죠. 이번엔 독일 중장이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이 없지 않습니까? 크룹, 라인메탈 같은. 맞습니다. 전통은 짧습니다. 제가 인정했죠. 하지만 삼성, 현대 아시죠? 30년 전엔 무명이었지만 지금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필요하면 만듭니다. 최고 품질로, 최고 속도로. 벨기에 장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도입할 수 있습니까? 폭탄 발언이었죠. 독일과 프랑스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벨기에가 왜 아시아 무기를? 성능이 좋으면 되지 않습니까? 가격도 합리적이고.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도 거들었죠. 우리는 이미 K9을 운용 중입니다. 매우 만족스럽죠. 북극 추위에도 문제 없습니다. 이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네덜란드도 검토하겠습니다. 덴마크도 관심 있습니다. 체코도. 독일 중장이 주먹을 쳤습니다. 제정신들입니까? 유럽의 자존심은 어디 갔습니까? 자존심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제가 정면으로 받았죠. 6개월 전 우리가 도움을 청했을 때 뭐라 하셨죠? 과민 반응 말라. 외교로 해결하라. 기억나십니까? 프랑스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러시아 위협은 같습니다. 제가 잘났죠. 달라진 건 우리가 K9을 갖게 됐다는 것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토 사령관이 정리했죠. 각국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봤습니다. 발트 3국의 변화는 인상적입니다. K9의 기여를 인정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측 연락처를 K9 실물을 보고 싶은데 가격 협상은 어떻게? 저는 명함을 나눠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나토 훈련, 발트 3국 충격의 1위, K9의 위력, 유럽을 놀라게 하다, 독일 프랑스 방산 업계 비상, CNN, 한국 무기가 유럽 방산 판도를 바꾸고 있다, BBC 작은 나라들의 반란, K9이 그 중심에, 다음날 독일 라인메탈 주가가 5%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넥스터도 3% 하락. 반면 한국 하나디펜스는 상한가. 일주일 후 브뤼셀 EU 본부 비공식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먼저 말했죠. K9 도입국이 늘어나면 유럽 방산 생태계가 그럼 더 좋은 무기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폴란드 장관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654문 샀고 매우 만족합니다. 가격, 성능, 서비스, 3박자가 완벽하죠. 프랑스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기술 독립성이 기술 독립성? 이번엔 제가 나섰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쳐들어올 때 그게 중요합니까? 우크라이나 보세요. 미국제, 영국제, 독일제 뭐든 써서 막고 있습니다. 체코 대표가 거들었죠. 실용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결국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2주 후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루마니아 K9 54문 구매 결정, 슬로바키아도 24문 구매 의향,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결정타, 스위스 K9 도입 검토 공식 발표, 중립국 스위스까지 움직인 겁니다. 독일 언론 유럽 방산의 치욕의 날, 프랑스 언론 아시아 무기에 무릎 꿇은 유럽. 하지만 작은 나라들의 언론은 달랐죠. 드디어 합리적 선택, 강대국 횡포에서 벗어나자.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 한 달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화공장에서 열린 고객 초청 행사였죠. 유럽 10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상준 이사가 인사했죠. 우리는 단순한 무기상이 아닙니다. 작은 나라들의 생존을 돕는 파트너입니다. 강태성 대령도 있었습니다. 1년 전 발트 3국을 처음 찾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가 나를 봤죠. 그때 사령관님이 물으셨죠. 왜 우리냐고? 이제 답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날 저녁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브뤼셀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무시.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바뀌었죠.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강해질 수 있다고.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친구만 있다면. 2025년 2월 16일 리투아니아 독립기념일 빌뉴스 대성당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올해는 뭔가 다를 거래. K9이 퍼레이드에 참가한대. 시민들의 기대가 하늘을 찌를 듯했죠. 오전 9시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107년 전 오늘 우리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독립을 지킬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퍼레이드가 시작됐죠. 먼저 전통 의장대가 지나갔습니다. 다음은 특수부대, 그리고 쿵쿵쿵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고 있다.
저 멀리서 K9의 위용이 보였죠. 30대의 K9이 종대로 전진했습니다. 포탑에는 리투아니아 국기가 펄럭였죠. 우와! 함성이 폭발했습니다. K9이 광장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환호했죠. 저게 우리 거야? 그래, 우리 군대 거야. K9 선두 차량 포탑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태극기와 리투아니아 국기를 함께 든 박진수 소령이었죠. 한국 만세, 리투아니아 만세. 군중 속에서 한 소녀가 튀어나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대통령이 손짓으로 허락했습니다. 소녀는 K9 앞으로 달려가 꽃다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소령이 포탑에서 내려왔죠. 아주 감사합니다라고 서툰 리투아니아어로 말했습니다. 소녀가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령이 놀라서 물었죠. 한국어 할 줄 아니? 학원에서 배워요. K9 만든 나라 말이요. 박소령은 소녀를 안아 올려 K9에 태웠습니다. 와! 관중석이 들썩였죠. 언론 카메라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이 사진은 다음날 전 세계 일면을 장식했죠. 희망을 실은 K9. 퍼레이드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하늘을 보세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맑은 하늘. 러시아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매년 독립기념일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던 러시아기가 처음이야.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깨끗한 하늘이야. 대통령이 즉석 연설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러시아기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K9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후 2시, 라트비아 리가. 라트비아도 특별 퍼레이드를 준비했죠. 11월 18일이 공식 독립기념일이지만 리투아니아와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리가 구시가지를 K9 10대가 행진했습니다. 라트비아 만세, 발트 연대 만세. 시민들이 꽃을 뿌렸습니다. K9 위에 한국 교관들은 손을 흔들어 답했죠. 오후 4시, 에스토니아 탈린.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도 동참했습니다. 세 나라가 같은 날, 같은 마음으로 탈린 자유광장에 K9 10대가 도열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총리가 연설했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발트 3국이 진정한 방위력을 갖춘 날.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70년 만에 러시아 전투기 없는 하늘을 본 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정말로 발트 3국 상공에 러시아기는 한 대도 없었죠. 저녁 6시, 빌뉴스 대통령궁. 발트 3국 정상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특별 손님들, 한국 교관단이었죠. 오늘은 기적의 날입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1940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하늘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됐습니다. 라트비아 총리가 덧붙였죠. K9 덕분입니다. 아니, 한국 덕분입니다. 에스토니아 대통령도 거들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의 연대가 이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박진수 소령이 일어섰습니다. 저희도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그 소녀, 한국어로 인사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70년 전 한국에도 그런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트 3국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발트 우정의 날을 만들면 어떨까요? 매년 오늘 2월 16일을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빌뉴스 구시가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축제가 벌어졌죠. 자유 만세, 독립 만세, K9 만세. 누군가 한국 노래를 틀었습니다. 아리랑이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국 교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노래를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젊은이들이 웃으며 답했죠. K9 만든 나라 노래잖아요. 어설픈 한국어로 따라 부르는 사람들. 한국 교관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소령이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도 이제 압니다. 작은 나라도 강할 수 있다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이 증명했듯이.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CNN, 발트의 기적, 70년 만에 평화로운 하늘. BBC, K9이 바꾼 동유럽 안보 지형. 르몽드 작은 나라들의 승리. 가장 인상적인 건 러시아 언론이었죠. 아르티 러시아 투데이. 발트 3국과의 관계 개선 모색 필요. 러시아도 인정한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러시아,
발트 3국과 상호 불가침 협정 제안 70년 만에 처음이었죠. 물론 우리는 신중했습니다. 협정도 좋지만 K9은 계속 늘릴 겁니다. 억지력이 평화를 만드니까요. 3월 한국 정부 대표단이 발트 3국을 방문했습니다. 한발트 포괄적 동반자 관계 협정 서명식이었죠. 방산 협력을 넘어 경제, 문화, 교육 전반의 협력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깝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고 같은 꿈을 꿉니다. 이제 함께 그 꿈을 이뤄갑시다. 협정문에는 특별한 조항이 있었죠. K9 현지 생산시설 구축, 한국 기술자 100명 파견, 발트 청년 500명 한국 연수, 진정한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4월 빌뉴스 근교 K9 정비센터 기공식이 열렸죠. 이제 우리도 K9을 직접 정비합니다. 일자리도 500개나 생깁니다. 삽을 뜨는 순간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6월 서울 발트 3국 청년 50명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연수단이었죠. 와, 이게 진짜 한국이야? 드라마보다 더 멋있어. 그들은 K9 공장에서 연수받고 한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배웠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작은 나라도 강대국이 될 수 있다. 7월 다시 빌뉴스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K9 포수 자격증 수여식. 발트 3국 포병 100명이 한국 인증 K9 마스터가 됐죠.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입니다. 박소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후배들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 중 한 명이 말했죠. 한국 덕분에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2월 16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의 위협에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K9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발트 방위 동맹 준비 회의,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역사적인 논의가 시작됐죠. 발트 3국과 폴란드, 핀란드가 손을 잡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리들의 연대, 인구 합쳐 5천만. 더 이상 작은 세력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엔 K9이 있었습니다. 5개국 K9 보유, 목표 수량 800문. 이것이 실현되면 유럽 최대 K9 운용 세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동맹의 초대 사령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라트비아 국방장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러시아 눈치만 보던 우리가 이제는 동등한 대화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죠. 탈린의 K9 정비센터, 103호기 정비 완료, 104호기 입고, 이제 발트 3국 기술자들이 직접 정비합니다. 한국에서 훈련받고 돌아온 청년들이죠. 김 중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되네요. 박소령님 방식대로 하면 30분이나 단축돼요. 그들은 한국 교관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방식을 이어받았죠. 리가의 한 카페, K9 덕분에 우리가 달라졌어. 맞아. 이제 러시아도 함부로 못해. 한국이 보여준 길을 우리도 갈 거야. 빌뉴스의 한국어 학원. 오늘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도 발트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왜 못하겠어요? 한국도 했는데 희망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최근 러시아 국방부 발표, 발트 지역 군사훈련 규모 축소, 평화적 대화 채널 활성화 제안, 강한 힘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 K9이 보입니다. 우리의 수호자,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한국과 우리를 이어준 다리. 1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브뤼셀의 차가운 회의실에서 느꼈던 절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은 희망. 이제 우리는 압니다. 작은 나라도 함께하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올바른 친구와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발트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K9과 함께, 한국과 함께,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발트 3국 연합방위군 사령관 마르티나스 아우구스티나스의 사연 어떠셨나요? 작은 나라들이 손을 잡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또 한 번 목격했습니다. 130만의 에스토니아, 190만의 라트비아, 280만의 리투아니아.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러시아의 그림자에 떨지 않습니다.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용기였고, 연대의 상징이었죠.
한국이 걸어온 길을 이제 발트 3국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강대국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작은 나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함께한다면 그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